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상금 부대변이셨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 신인규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힘들어요 요즘에? 네, 뭐 많이 힘듭니다. 그거 목소리랑 얼굴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네.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한다고만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네.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글쎄요. 이게 좋은 소리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경계경보 문자 발송으로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오늘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요. 서울시는 아니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시에 보낸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대로 했을 뿐이다. 알아서 판단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런 건다. 그래도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고,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백령도, 대청면 중 사이렌이 고장나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문해력 테스트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신인규 대표님. 예, 우선은 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총괄 컨트롤 타워고요. 이제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자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위임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안전에 관한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과잉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일지 아니면 행안부와 지금 서울시가 입장이 갈리는 것처럼 이것이 오발령인지 아니면 두 기관이 업무적인 그런 뭐랄까 소통의 그런 엇갈림 속에서 이런 잘못된 행정이 나온 것인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더 파악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 부대변인. 네. 이거 지금 뭐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말다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뭘 못했는지를 봐야지 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특히나 안보, 북한하고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비상 경계태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본인들께서 뭐가 소통이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의 사과는 부족했다? 저는 머리를 숙였으니까 반은 적절했고 또 오발령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또 이게 뭐 사과이면서 배다 뭐 이런 느낌의 좀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지나쳐도 모자라다. 좋죠.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모자란 것은 이런 시스템이 모자라면 안 돼요. 제대로 돌아가야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이런 거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망가졌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있는데. 소리죠. 문재인 정부 때 민방위훈련 다 하죠. 그리고 경계태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재난문제 시스템을 당시에 세월호가 있은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경계태세 부분에 재난정보 시스템 다 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더 말하자면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그 탓하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된 합리적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여기 좀 청원을 하면 정말 국민 안전이 지나쳐도 모자라다면 후쿠시마 원전 저는 그 오염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국가는 이런 자세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계기로 실제 상황이면 어땠을까 막 그런 반성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뭘 부족한 건지 그리고 뭘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일본의 제2 얼러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됐고요. 국무총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를 가장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 재난 그 자체도 공포스럽지만은 그 대응 체계가 지금 좀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또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태원 참사 때도 정말 그 구조에 대한 실패 부분이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부고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자꾸 전 정부 탓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서울시장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당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원래 힘 있는 지자체장 이런 걸로 선거도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남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당 출신이니까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안전 처리에 대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번에 이 경계경보를 했을 때 내용에서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내용 자체가 그래 그러면 미사일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죠. 뭐 건물 안에 어디 지하 주차장 어디. 그런데 문자 오시는 거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부터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2 알러트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어디로? 예, 어디로 대피해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미사일 그 미사일 자체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 와 있고 이걸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만 비상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32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41분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9분이에요. 9분이면요. 서울 초토화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 행안부, 국방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모두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정말 더 이상 놀라게 하는 오발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대변인님,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NSC 주재 안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너무 어려운 국민들- 질문 드렸나? 아니요, 뭐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체계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빠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하는 정말 1%의 위험성도 적극 대처하겠다. 전 국가가 그런 태도로 전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며칠 사이 정말 시끄러워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지만 선관위는 우리 안 받을래 이러고 있고 국민권익위도 조사한다고 하고 있고 여야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선관위가 독립성을 내세워서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러한 얘기도 있고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문제 왜 나왔을까요? 지나친 독립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서부 대변인.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 지위는 맞되 네.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제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어느 순간부터 대법관이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이제 한 번 정도 빼고는 역대 계속 대법관이 했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대 정부가 바뀌면 늘 선관위원장이 바뀝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돼 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외부 전문가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적 측면을 여야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엄단하고 밝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노태학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그냥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래서 뭐 사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여야 공의 원한다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녀 특혜 의혹은 자녀 특혜 의혹인데 선관위의 어떤 지위나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는 부분을 여야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가야지 또 정쟁하면 안 돼요. 선관위 좀 물러나라. 그럼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은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이제 그만하시고 예. 이거 중앙선관위 관련된 법을 우리 여야가 맞대고 바꿔보자. 이렇게 가야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혜 채용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났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뭐 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이제 자녀 특혜 의혹이 꼭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셔가지고. 김성태 전 의원도 뭐 KT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한번 있었죠. 선관위 관련해서만. 선관위에 가서 그러는데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거 오늘 정우택 의원이 한마디 말씀하셨더라고요.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이재명 경기지사 표창장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드러났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드러났든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전 정부에 드러났든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 정부 탓하지 말고요. 네. 그냥 자녀 특혜 의혹, 그냥 특혜 채용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만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신부대. 전 이번에 이 선관위 사례를 보면서 이게 공직자잖아요. 선관위도 이제 헌법기관이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는 기관입니다만은 공직인데 이렇게 공직에서 아버지 찬스가 이렇게 통한다는 게 저는 일단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뭐 추정컨대는 선관위가 독립성인 것으로서 뭐 감사원 감사도 잘 안 받았을 거고요. 상당히 독립성을 존중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안에서는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선관위의 독립성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가 이렇게 일삼을 정도로 진화가 됐다 그러면 전 이 독립성에 대해서도 요 부분은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관위가 특수한 것이 333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그중에 호선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들이 전통적으로 선관위원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라는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는 매우 미약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차제이 전 이번에 완전히 전수조사하고 뭐 위법한 건 다 고발하고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좀 국민들의 법감정상 이것은 넘어가기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막 선관위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문제야, 그러니까 사퇴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뭐 전 정부만 가지고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전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선관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건 뭐 전적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인물만 물러나가지고 이게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정 인물도 책임질 것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뭔가 본질적인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머리를 맞대고 저는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하나 덧붙이면 팩트체크하면 그러니까 좀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전임 정부 탓을 하는 게 변지수가 틀린 게요.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김영수 대법관이 추천해서 되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분의 판결을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진보적 인사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편도 아니고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의견을 냈었던 분이고요. 네. 노태학 위원장이. 그다음에 그 이석기 그 진보당 해산할 때 그 의원직 사퇴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직 사퇴 마땅하다라고 이런 판결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성향을 선관위원장이 갖고 있다 안 있다 이런 의미를 두지도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시비가 자꾸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여야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 선관위의 문제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발 여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이 선관위 이 문제를 갖고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기네들 사람을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으로 심으려고 하면은 또 이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랜만에 국회 모습 드러냈습니다. 서부대변님. 네. 왜 국회 왔어요?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일찍 왔네요. 일찍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망다닌다. 도망자 프레임을 씌웠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6월 초면 올 거다. 네. 그냥 좀 기다려봐라. 한 17일 정도니까 지금 검찰 조사도 있고 몸 맨목으로 나와서 뭐 돌아다니겠어 하면서 그 도망자 프레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5월 31일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본인이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윤리위도 지금 열려 있고 본인이 나와서 좀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부분 정리가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반기 상임위 배정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구성이 되면 본인도 이제 의정 활동을 바뀐 상임위까지 안 나온다면 정말로 낙인시키는 거죠. 이 양반 정말로 의정 활동도 안 하고 해태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면서 의원직 사퇴도 안 한다. 이런 욕을 먹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본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지지 않을까. 근데 어제 태도 적절했나요? 왜냐면은 본인 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당연히 시끌시끌해. 근데 죄송합니다. 뭐 최소한 유감 표명도 안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라서 그렇다고 좀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편들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보세요. 이 일반인과 다르게 고위 선출직 공직자들은요 4가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네. 그리고 뭐 사인간에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에요. 그런데 네.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은 처신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리특위에서 판단하는 건 법적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성철 뭐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죠. 네. 신배 대변인. 일단 김남국 의원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중에 핵심은 아무래도 거짓말했던 거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이고 청렴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든지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 체결 못한다라는 헌법상의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본인의 재테크에만 올인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감정을 건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책임진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잠시 탈당이라는 명분밖에 지금 내세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며칠째 자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월급 나오겠죠? 1,500만 원씩 또 한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일을 안 해도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의원직에 대해서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사임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건 제명에 가까운 중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는 뭐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뭐 어떤 정치적 책임하는 건 이제 저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요. 저는 국회에서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라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김남국 의원이 좀 잦은 사퇴?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민주당 우리들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부대변인 어떻게 파악하고 아니 계세요? 당의 입장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국민적인 시각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의원들에 있어서도 10분 이해가 되는 건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처리한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어떤 조아리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런 의원직 사퇴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도리어 욕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당장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네. 차라리 의원직 사퇴해라.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원직을 정말 겉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은 의원직 사퇴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 옹호하는 목소리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친소 관계가 있고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감싸주는 게 원정주의로 비춰지면 결국에는 우리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시선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국민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고 움직여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옹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 대표님, 네. 김남국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금 세탁 의혹이 있어. 이거 너 진짜 이거 더 큰 법적인 문제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김남국 의원은 이거 국민의힘을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민주당이 야당 역할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비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기승전 윤석열 비판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승전 이재명으로 간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대선 자금으로 또 연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가려니 이런 의도들이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전 이번에 제명하자. 이렇게 먼저 국민의힘이 말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조사에 임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쪽에도 이런 거 했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나서서 이런 제도적 허점 이용한 사람 있는지 알아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로 하는 것이 옳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선 자금 얘기하면서 아직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의혹으로 자꾸 맞서는 것은 저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님, 아니, 대선 자금 세탁 의혹 어때요? 자금 세탁 부분 어제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좀 면을 구겼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뭐 진상조사 TF를 열어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 대표가 이거 자금 세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막 공표를 하고 막 언론에 흘렸어요. 근데 업비트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런 사실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회의를 연 저희가 그냥 이미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거를 자금 세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민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TF를 꾸려서 뭔가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로 자금 세탁 여지가 있다고 업비트 대표가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국민의힘이 어제 면을 안 구겼죠. 네. 어제 많이 구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아 이거 정쟁하려고 이거 TF 꾸렸구나라고 판단할 것 그러니까 그 같습니다. 단장님이 이제 김성원 의원이신데 이분이 좀 자기에게 주목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좀 한 건 해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뭐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막 돈 따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더 확인이 되면서 날카롭게 공세를 해야지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가 있다. 저게 봅니다. 아, 두 분 논쟁 좀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두 분 워낙 합리적인 분이라서 우리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있잖아요. 지금 뭐 원내 의원들, 중진 의원들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조금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신청을 했고 특히 이제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신 대표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몰라요?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진 분입니다. 호남 출신. 그 호남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청년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요.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런 정당이 됐는지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직에 꽂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고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제 당대표도 되는 길인데 지금 이 최고위원 사퇴한 것도 태영 의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궐선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네. 왜 현역 의원들 아무도 안 나갈까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그럴까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거나 이 지도부가 희망이 없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외에서 지금 한 6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이제 3분으로 경선을 좁혀서 한다는 것인데 참 공당의 지도부에 이렇게 인기도가 없다라는 것이 마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인기도와 정비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일각에서는 아예 내가 최고위원 돼봤자 내 공천 내가 챙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일각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아니 최고위원 열리기 전에 한 8시쯤에 5분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안을 결정해.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헛바지야. 그래서 안 할래.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맞아요? 그러니까 뭐 5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네. 제가 국바세 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저희는 진짜 참을 수가 없고요. 정말 그동안에도 당대표 잘라내고 또 당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 올려내고 그렇게 해서 지도부까지 짰어요. 근데 지도부가 지금 2달, 3달 만에 최고위원도 사퇴하고 그 최고위원 공석 자리도 지금 굉장히 시들시들하게 지금 인기가 사그러진 이런 지도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 정말 그래서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시니까 국민의힘 좀 옹호 좀 해주세요. 제가 비판하지 옹호하게 말고. 생겼어요 지금. 옹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남의 당이지만. 뭐 옹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옹호할 게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아시잖아요. 공천을 결정할 수 있고 네. 당무를 결정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인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누구나 막 서로 머리 들이밀고 미어 터져야 되는데 이 세 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집권 여당의 무게감으로서는 이 세 분이 밖에 이 말하자면 후보군에 도전 안 했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 내부적으로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당을 평가하기보다는 아 이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력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보면 용산을 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세워놓고 이제 핫바지는 아니더라도 뭐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뭐 병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비하 같은데 그런 식으로 힘없이 세워놓으니까 그 최고위원 자체도 다 윤핵관 비슷하게 용산 눈치 보는 사람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쓴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쓴소리 한마디 했다가는 잘릴까 봐. 그게 뭐냐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 얘기 녹취에서 나오잖아요. 말 잘해라.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공천과 직결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에이 거기 가서 도롱골 당하느니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반박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런 찬밥 신세가 된 지도부. 이건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5인회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그 5인회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그 5인회라는 존재 자체가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정상적인 지도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의힘이 저는 이거는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도 봅니다. 뭐 오인회가 실무적인 당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고위원 전에 좀 의견 조율 하려고 모이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방송 활동 시작했잖아요.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네. 인지도를 통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설을 통해서 이렇게 당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방송 많이 하시는 거는 뭐 수석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한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징계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자숙하는 것이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정부의 집회 시위 강경 대응에 관련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막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하다가 그 간부가 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분신에 사망한 양회동 지대장 분향소 설치 문제로 경찰과 노조가 충돌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서부 대변인. 아이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집회 시위의 문화가 바뀐 게 80년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에서 그 철이탄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치약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다음에 87 정치민주화가 일어나서 집회 시위 문화가 쭉 발전해서 평화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건 불법 집회야. 그러니까 건설 노조에 보면서 이건 불법이고 노상방뇨 이런 거를 이유로 들어서 집회 시위를 단호하게 한마디가 내리니까 경찰청장이 그래 이제 캡사이신 쏘고 최리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방패를 들고 곤봉을 들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게 왜 시대를 역행하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찰이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예전에 시위대가 돌 던지던 게 사라졌어요. 그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이게 또 캡사이신이나 이런 식으로 폭압적으로 진압을 하고 집회 시위를 근거를 하다 보면 또 이 노동자들이나 집회 시위 하시는 분들께서 더 과격해지면 다치는 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게 아니 근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우리가 뭐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집회 시위는 이거는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있어서의 많은 개선점들이 매 정부마다 경찰청이요 집회 시위 개선안들을 마련해서 네.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점차 축적돼서 지금 하는 게 폴스라인 치고 가두 행진하게 하고 다소 시민들의 불편들이 초래되지만 폭력이나 이런 충돌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물리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보면 이게 불법적 부분들을 이게 뭐 아예 없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체증을 하죠. 체증을 하고 그 체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입건하고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불법을 하면 되는데 불법적인 게 과격하다고 해서 곤봉으로 때려잡으면 됩니까? 그래도 공권력으로? 막루에서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부는 칼로 좀 경찰을 위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관계를 들어보니까 칼로는 하지 않았대요. 물론 체증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관계를 화면 확인하면 보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막루에 올라가서 오죽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본인도 불법인지 알고 처벌을 감수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렇겠죠. 근데 경찰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집회 시에서 자기가 알리고자 하는 바를 말하자면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을 오지 말라고 쇠파이프를 흔들었는데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그쪽 노조 측의 입장이에요. 경찰은 맞았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이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부분을 강경지원하라는 발언 이후에 생기는 첫 사례잖아요. 네. 머리에 피 흘리고. 이런 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랑은 자꾸 이렇게 퇴행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회 시위의 자유, 뭐 노동 3권 이런 것들 저는 더 기본권도 강조하시면서 불법 엄단 뭐 이런 것도 저는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에는 더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은 시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뭐 야간 집회 뭐 폐지하거나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는 열어줘야 되는 것인데 또 그 시위를 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막루 위에 올라가서까지 극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작년의 시위처럼 대중들의 발을 묶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공권력 투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권력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균형 있게 당연히 편파적이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전 다만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 하시고 그건 경찰과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지시하시면 되고 대통령의 입에서는 노동삼권이라든지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지 자유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고 그걸 더 장려하시는 쪽으로 나라를 성숙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하면은 잠깐만요. 한국노총에서 반발이 지금 심하잖아요. 어제 진압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경산의 김문수 위원장을 좀 바꿔서 한국노총을 좀 대화로 이끌어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한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은 바꿀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애초에 임명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좀 애초에. 옹호하라고 발언 아닙니다. 건드렸더니 저는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은 너무나도 치우친 그 편향된 네. 노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네. 최근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노사정의 같은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는 적임자는 아니었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좀 균형 있는 인사로 바꿔서 좀 더 노동 정책을 합리적으로 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서부 봅니다. 대변인 30초. 30초. 네. 저는 이제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요. 네. 조정을 위해서 역할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 분을 이 교체 카드를 쓰는 게 그래도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는 교체 카드를 쓰세요. 바꿔라. 아니 뭐 일 안 하는데 이거라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면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다시 복귀할까요? 그래도 이 정도 카드면은 한국노총에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영주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